808호 전시실은 19세기 영국 회화를 테마로 하는 전시실입니다. 이곳은 특히 영국 풍경화의 두 거장인 존 컨스터블과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19세기 유럽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 풍경화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자연을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관찰하려 했던 흐름과 빛과 대기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려 했던 낭만주의적 경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그림은 컨스터블의 대표작인 주교 정원에서 본 솔즈베리 대성당입니다. 영국 고딕 건축의 정수인 솔즈베리 대성당을 배경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솔즈베리 피셔 주교의 의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림 왼쪽 하단에 지팡이를 들고 대성당을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주교와 그의 아내입니다. 좌우로 높게 뻗은 나무들이 아치 형태를 이루어 대성당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경의 어두운 나무 그늘과 대조적으로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대성당의 첨탑은 천상을 향한 신선함을 극대화합니다. 나뭇잎과 풀밭을 보면 단순히 녹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흰색 물감을 점처럼 찍어 빛이 반사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기법은 훗날 인상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뉴욕의 프리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또 다른 주교 정원에서 본 솔즈베리 대성당입니다. 다음 그림은 욕객들이 있는 햄스테드 히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가 런던 북부의 햄스테드에 머물던 시절에 제작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컨스터블은 폐기력을 잃은 아내 마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이곳에 자주 왔고 이곳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습하면서도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는 영국의 전형적인 변덕스러운 날씨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전경의 작은 연못에서 목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말기 걸작인 고래잡이입니다. 터너는 컨스터블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형태보다는 빛, 속도, 대기의 움직임 그 자체를 그리려 했습니다. 터너는 고래잡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진 역동성과 위험 그리고 광활한 바다의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고래나 배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터너는 구체적인 사물의 묘사보다 빛, 안개, 바닷물, 피가 섞인 물보라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에너지에 집중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흰 물보라는 고래가 요동치며 만들어낸 격렬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은 터너가 수차례 방문했던 스위스의 주크호수를 그린 수채화입니다. 그는 알프스의 거대한 산맥과 호수에 반사되는 빛의 변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호수 표면에 반사되어 온 세상을 황금빛과 푸른색의 미묘한 변주로 물들였습니다. 사물의 형태는 빛 속에 녹아들어 경기가 모호해졌는데 이는 터너 특유의 대기 원급빛이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가파르게 솟은 산에 실루엣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작은 배들과 사람들이 배치되어 자연의 웅장함과 대비를 이룹니다. 터너는 단순히 붓질만 한 것이 아니라 문지르거나 젖은 물감을 닦아내고 심지어 손톱을 긁어내는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물의 투명함과 안개의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마돈나 델라 살루테 성당 현관에서 본 베네치아입니다. 터너가 사랑했던 도시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한 그의 가장 화려하고 대중적인 걸작 중 하나입니다. 멀리 도제궁전, 산마르코 광장의 종탑, 그리고 민트 건물이 찬란한 빛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터너는 실제 베네치아의 모습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빛의 도시로 재창조했습니다. 화면 앞쪽에 물결로 반사되는 배들과 건물의 그림자는 터너의 물에 대한 탁월한 묘사력을 보여줍니다. 전경에는 곤돌라와 물건을 나르는 배들이 배치되어 있어 고요한 건축물과 대비되는 베네치아의 활기찬 일상을 보여줍니다. 한 그림은 터너의 초기 마스터피스로 꼽히는 매우 중요한 작품 콘월 수중페리가 있는 솔텟이라는 작품입니다. 영국 남서부 코널 지방의 솔텟이라는 항구 마을을 그린 것입니다. 테마르 강을 건너는 페리 선착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811년경 제작된 이 작품은 당시 영국의 평범한 항구 마을의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낡은 건물 내부와 눈부시게 빛나는 강물 및 하늘의 대비가 압권입니다. 이 빛의 처리는 관람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화면 깊숙한 곳으로 이끕니다. 술에 취해 쉬고 있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모습, 강가에서 작업하는 선원들, 당시 서민들의 활기찬 또는 고단한 삶의 풍경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실 809호 전시실은 19세기 유럽회화, 특히 구스타프 크루베를 비롯한 사실주의 화가들의 인물화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크루베의 초기 인물화부터 성숙기의 초상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루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에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듯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작품은 악마 로베르 역할의 루이 게마르란 작품입니다. 당대 최고의 테너 가수였던 루이 게마르가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인기 오페라 로베르르 디아블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모습입니다. 오페라 제1막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 로베르가 악마의 하수인들과 주사위 도박을 하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는 순간입니다. 크루베는 전통적인 역사나 신화 속 영웅을 그리는 대신 현대의 연극이라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인공이 입은 붉은색 의상의 강렬한 색감과 금속 투구, 주사위가 놓인 테이블의 질감이 크루베 특유의 두툼하고 거친 붓터치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스트 쿠오 부인 마틸드 데스포르트입니다. 이 작품은 크루베가 남긴 여성 초상화 중 가장 기품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실주의적 시설이 잘 드러난 걸작입니다. 이 작품은 1863년 파리살롱에 출품되어서는 낙선했습니다. 심지어 그림을 의뢰했던 남편 오기스트 쿠오조차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류층 여성의 초상화는 실제보다 훨씬 날씬하고 우아하며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된 이상한 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관리였으나 크루베는 부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녀의 다소 육중한 체구, 단단한 골격, 그리고 꿈이 없는 사실적인 얼굴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부인은 관람객을 바라보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비켜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외면적인 지위보다 내면의 고독이나 지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어두운 배경과 검은색 드레스는 부인의 창백한 피부에 붉은색 숄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다음 그림은 알퐁스 프로마의 초상화입니다. 그는 크루베의 고향인 오르낭 시절부터 알고 지낸 크루베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그는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며 프로마에는 세련된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부드러우면서도 지적인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크루베는 이 작품에서 강렬한 투쟁심보다는 대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우선시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물의 얼굴과 손이 밝게 도드라지는 대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크루베의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작품 중 하나인 무슈 스위스입니다. 이 작품은 크루베가 파리의 예술계에서 활동하며 만난 독특한 인물을 사실주의적 시각으로 표현한 수작입니다. 무슈 스위스는 파리 아카데미 스위스를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크루베뿐만 아니라 마네, 모네, 세잔 등 훗날 인상주의를 이끈 거장들이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전의 초상화들보다 훨씬 더 거칠고 직접적입니다. 모델의 주름진 피부,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를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대신 나이프로 물감을 두껍게 덧칠하여 인물의 얼굴에 물리적인 무게감을 부여했습니다. 이 작품 마담 드 브레에는 앞서 살펴본 오기스트 쿠오 부인과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지만 모델의 성격과 화면의 분위기에서 또 다른 사실주의적 매력을 풍깁니다. 크루베는 이 작품에서도 모델을 미화하려는 욕망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중년의 피로감과 단호한 인매, 그리고 장식 없는 복장은 있는 그대로의 인물을 기록한다는 크루베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은색 드레스는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크루베는 빛의 반사를 이용해 천의 두께와 무게감을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마담 드 브레에는 관람객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이 강렬한 눈빛은 그녀의 강한 개성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마복을 입은 여인 르 아마존. 이 작품은 크루베가 남긴 인물화 중 가장 세련되면서도 당시의 사회적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19세기 중반 여성이 승마복을 입고 혼자 말을 타는 것은 매우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상징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이 제목은 신화 속 여전사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승마를 즐기던 상류층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승마복이 화면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크루베는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검은 옷감을 두툼한 붓질과 빛의 반사를 통해 매우 입체적이고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살짝 가린 투명한 베일의 묘사는 크루베의 섬세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베일 뒤로 비치는 그녀의 신비로운 눈빛과 창백한 피부는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앙리 팡탱 라투르의 매우 섬세하고 사적인 자화상입니다. 그는 19세기 프랑스 미술사에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그리고 상징주의를 잇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화가입니다. 크루베처럼 눈에 보이는 진실을 그리면서도 훨씬 정적이고 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루베의 대작들 사이에서 손바닥만한 이 작은 소품은 관람객의 시선을 조용히 끌어당긴 힘이 있습니다. 정면이 아닌 약간 비스듬한 각도에서 관람객을 바라보는 화가의 눈빛은 매우 예리하고 진지합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젊은 화가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영향을 받은 듯 어두운 배경 속에서 얼굴의 한쪽 면에만 강한 빛을 비추어 인물의 입체감과 내면의 깊이를 극대화했습니다. 812호실 가득 채운 규스타프 크루베의 거침없고 당당한 자아상이나 인물화들과 이 작품을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입니다. 어린 시절의 알프레드 드드레, 이 작품은 낭만주의의 거장 제리코가 그린 가장 매혹적이고도 심리적인 아동 초상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소녀는 제리코의 절친한 친구의 아들입니다. 낭만주의 선구자답게 어린아이를 단순히 귀엽게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속 소년의 눈빛은 아이답지 않게 진지하고 약간의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는 인물의 내면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제리코 특유의 방식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짙은 배경은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자유분방함과 야성미를 보여줍니다. 얼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배경의 극명한 대비가 인물을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제리코의 또 다른 그림, 말 타는 여인은 제리코가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탐구했던 주제와 화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제리코는 평생 말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는 말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열정과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 결합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 작품 속 여인은 말을 완벽하게 제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크기의 그림이지만 말의 근육과 여인의 자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대장 못지않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배경에 어둡고 뭉게구름이 낀 하늘은 낭만주의 회화 특유의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물과 말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합니다. 이곳 810번 전시실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일 중 하나인데요. 에드와르 마네와 에드가 드가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프랑스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마네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깨부수고 현대미술의 문을 연 현대미술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그림의 특징은 거친 붓터치와 평면성, 그리고 중간 톤을 과감히 생략하고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강하게 대비시킨 화풍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소재를 신화나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닌 당시 파리 시민들의 술집, 거리, 유흥과 같은 일상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그렸습니다.
마네의 이 그림, 젊은 여인은 그의 가장 유명한 모델이었던 빅토린 뇌랑을 주인공으로 한 매혹적인 초상화입니다. 그녀는 마네의 문제작인 올랭피아와 풀바디의 정심의 모델로 유명합니다. 이전 작품들에서 도발적인 누드로 등장했던 그녀가 여기에서는 비교적 얌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마네가 머리카락보다 슬리퍼를 더 공들여 그렸다며 원근감이 부족하고 평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마네 특유의 혁신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배경의 어두운 톤과 여인이 입은 밝은 분홍색 가운의 대비가 인물을 더욱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부각합니다. 이 작품 보트 타기는 인상주의 화풍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의 마네의 걸작입니다. 마네가 세네 강변의 아르장떼 위에서 머물며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마네는 인상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모네와 가까이 지내며 야외 광선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는 법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네가 모네의 영향을 받아 밝은 색조와 빠른 붓터치를 극대화한 시기의 결과물입니다. 이전의 마네 작품들보다 훨씬 화사하고 투명한 빛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의 뒷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인물을 화면 앞쪽으로 바짝 끌어당긴 구도는 전통적인 원근법에서 벗어난 매우 현대적인 시도입니다. 화면의 배경을 가득 채운 세네강의 물빛은 매우 짙고 선명합니다. 마네는 이 파란색을 통해 물결의 반사와 깊이감을 표현했으며 이는 인물들의 밝은 의상과 대비되어 작품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네는 투사 그림을 다수 그렸는데요. 마네가 투에 집착했던 이유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에는 스페인 문화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요. 그가 스페인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존경했으며 고야 또한 좋아했습니다. 투는 그가 존경하는 거장들의 화풍을 연구하고 재해석하기에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투사가 아니라 여성 모델이 남성 투사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투 장면은 고야의 판화에서 따온 것으로 인물과 배경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노는 듯한 평면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이는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검은색 복장과 노란색 스타킹, 붉은 천인 무레타의 색 대비가 매우 강렬하며 마네 특유의 대담하고 넓은 붓터치가 돋보입니다. 이 그림 인사하는 투사는 경기를 마친 투사 마타도르가 관중의 환호에 답하며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찰나의 순간을 그렸습니다. 마네가 1865년 스페인 여행에서 거장 벨라스케스의 작품들에 감명받은 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배경의 세부 묘사를 완전히 생략하고 어둡게 처리하여 인물의 존재감과 화려한 투사 복장에만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초상화 형식을 따르면서도 대담한 붓터치와 평면적인 구성으로 근대 회화의 혁신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 그림 마오 복장을 한 청년은 실물 크기의 큰 그림입니다. 마네가 스페인 여행을 가기 전 스페인 문화에 대한 환상과 열정을 바탕으로 완성한 초기 걸작 중 하나입니다. 18, 19세기 스페인 하층 계급의 멋쟁이를 뜻하는 마호 복장을 한 청년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네의 막내 동생인 귀스타프 마네가 모델을 썼습니다. 실제 스페인 인물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초상화입니다. 마네가 존경했던 스페인 거장 고야의 화풍에 대한 경의가 담겨져 있으며 대담한 흑백 대비와 평면적인 배경 처리가 돋보입니다. 드물게 마네가 종교적 소재를 그린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직후 두 천사의 부축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와 달리 예수를 신성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아닌 창백하고 야윈 실제 인간의 시신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당시 종교계와 비평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배경을 어둡게 처리하여 인물에만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마네 특유의 대담한 붓터치와 강한 명암 대비가 돋보입니다. 마네는 이 작품에서 예수의 옆구리 상처 위치를 실수로 반대로 그렸는데 나중에 이를 알고 나는 본대로 그린다고 응수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 그림 스페인 가수는
마네가 화가로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명성과 평단의 찬사를 동시에 얻게 해준 매우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1861년 파리 사롱전에서 전시되어 명예상을 받았으며 당시 대문호 고티에로부터 매우 독특하고 대담한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의상을 입은 가수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실제 스페인 사람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고용된 모델이 연출한 모습입니다. 마네는 이 가수가 기타를 왼손잡이 방식으로 잘못 잡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그려냈는데, 이는 전통적인 규범보다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했던 마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짙은 갈색조와 검은색의 활용에서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며 동시에 거친 붓터치로 근대성을 드러냈습니다. 마네의 칼을 든 소녀는 마네의 초기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마네의 초기 스페인 화풍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1861년 파리 사롱전에 스페인 가수와 함께 전시되어 마네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17세기 스페인 궁정 의상을 입은 어린 소년이 무거운 의식용 칼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네가 존경했던 스페인화가 벨라스케스의 초상화 기법을 직접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인물 뒤의 배경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관람객의 시선이 소년의 얼굴과 칼, 의상의 질감에만 이 그림 낚시는 마네의 초기 경력에서 매우 독특하고 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풍경화입니다. 파리 근교 세느 강변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네가 인상주의로 넘어가기 전 고전 회화의 구도를 현대적 풍경의 전모가 된 시기의 작품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화려한 18세기풍 의상을 입고 서 있는 남녀는 마네 자신과 그의 아내입니다. 플랑드로와 이탈리아의 거장들의 고전적 풍경화 형식을 빌려왔지만 동시에 마네 특유의 평면적인 생면 처리와 대담한 분놀림이 드러납니다. 먼 배경에는 무지개가 떠있고 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 평화롭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810호 전시실에는 그가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병 옆에 앉아있는 여인, 발팽송 부인입니다. 이 작품은 초상화와 정물화가 결합된 드가 초기작 화풍의 걸작입니다. 드가의 중마고우였던 폴 발팽송의 아내 테레즈 발팽송을 모델로 한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인 여인이 화면 오른쪽 끝으로 밀려나 있고 화면의 중앙을 화려한 꽃병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물을 중심에 두는 전통적인 초상화 관습을 깬 매우 현대적인 시도입니다. 중앙의 꽃들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묘사된 반면 여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억제된 톤으로 그려져 묘한 시각적 균형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에드가 드가의 회색 옷을 입은 여인의 초상은 드가의 초기 초상화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절제미 넘치는 작품입니다. 세련된 회색 외출복과 모자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다양한 톤의 회색이 특징입니다. 드가는 제한된 색채 안에서 미묘한 명암 차이를 통해 인물의 우아함과 부드러운 질감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인물은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으며 그 표정에서 차분하면서도 약간의 우울함이나 사색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는 인물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까지 포착을 했던 드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화면의 일부 배경이나 옷의 디테일이 거칠게 마감됐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오히려 작품의 전체적인 감각과 즉흥적인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 전시실에는 앙리 팡탱 라투르의 여인의 초상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정물화만큼이나 뛰어난 초상화 실력을 보여주는 정교한 작품입니다. 팡탱 라투르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밀했지만 화풍은 좀 더 전통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정밀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인물의 피부 질감과 옷감의 묘사가 매우 섬세합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인물의 내면적 고요함과 우아함에 집중했습니다. 차분한 배경 속에서 인물의 얼굴과 손이 은은한 빛을 받아 돋보이는 기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인물을 그릴 때 꾸며진 모습보다 실제 모델이 가진 고유의 기질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811번 전시실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미술의 격동기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당시 미술계의 주류였던 카바넬로 대표되는 아카데미즘과 이에 도전한 쿠르베의 사실주의의 극명한 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쿠르베는 천사를 데려오면 그리겠다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그리려 했던 사실주의의 선구자였고, 카바넬은 당시 프랑스 살롱의 황태자로 불렸으며 나폴레옹 3세가 가장 좋아했던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이 전시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쿠르베의 앵무새와 함께 있는 여인입니다. 실물보다 큰 사이즈에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림입니다. 침대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여인이 자신의 손 위에 내려앉은 앵무새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자연스러운 포즈가 특징입니다. 당시 주류였던 아카데미 화풍이 여성을 신화 속 여신처럼 이상화하여 매끈하게 그린 것과는 달리 이 방에 있는 카바넬의 그림을 보면 알겠죠. 쿠르베는 현실적인 여성의 육체를 과감하고 관능적으로 묘사했습니다. 1866년 파리 살롱에 전시되었을 때 비평가들로부터 천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중적으로는 큰 인기를 끌며 쿠르베의 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여인의 붉은 머리카락과 배경의 어두운 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앵무새가 대비를 이루며 시각적인 풍성함을 더합니다. 다음 그림은 샘입니다. 쿠르베의 사실주적 철학이 잘 드러난 누드화이자 풍경화입니다. 숲속의 맑은 샘가에서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손을 적시고 있는 뒷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적인 누드화들이 여성을 신화 속의 비너스처럼 미화했던과는 달리 쿠르베는 현실적인 여성의 체형을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어두운 숲의 배경과 밝게 빛나는 여인의 피부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차가운 샘물의 질감과 이기 낀 바위의 묘사에서 쿠르베 특유의 탁월한 질감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몸은 견고하고 부피감 있게 표현되어 자연의 일부인 바위나 나무와 같은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쿠르베의 조의 초상,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인입니다. 그의 초상화 중 가장 매혹적이고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거울을 들고 자신의 풍성한 붉은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모델인 조에나 히퍼너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원래 쿠르베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화가 제임스 휘슬러의 연인이자 모델이었습니다. 쿠르베 역시 그녀의 독특한 붉은 머리와 지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 초상을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의 질감을 매우 생생하고 풍성하게 묘사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허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델의 당당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강조하는 장치를 쓰였습니다. 쿠르베는 이 여인을 주제로 총 4점의 버전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파도 속의 여인은 사실주의와 관능미가 절묘하게 결합된 쿠르베의 후기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한 여인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양팔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르베는 전통적인 신화 속 여신이 아닌 현실적인 여성의 육체를 파격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털까지 세밀하게 표현한 점은 당시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던 아카데미 화풍에 대한 도전이자 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거칠게 부서지는 하얀 파도의 거품과 여인의 매끄러운 피부가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쿠르베 특유의 에파레트 나이프로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기법을 사용하여 바다의 생동감과 육체의 부피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쿠르베의 젊은 목욕객 이 그림은 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실유적 누드를 완성해가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숲속의 시냇가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나무를 잡고 물가에 발을 담그려 하는 뒷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에서도 여성을 가냘프고 이상적인 여신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강하고 견고한 신체를 가진 실제 여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인의 피부는 부드럽고 밝게 빛나는 반면 주변의 거친 바위와 어두운 숲은 쿠르베 특유의 두꺼운 붓터치와 나이프 기법으로 묘사되어 육체의 생동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쿠르베의 꽃핀 가지를 든 누드입니다. 그의 사실주적 누드화 중에서도 특히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한 여인이 팔을 위로 들어올려 꽃이 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짙은 배경은 여인의 밝고 우백색인 피부를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킵니다. 이는 쿠르베가 존경했던 거장 카라바조나 렘브란트의 명함 대조법을 연상시킵니다. 쿠르베는 필레트 나이프를 사용하여 인물의 피부와 꽃의 질감을 두껍고 견고하게 표현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여신이 아닌 살아있는 육체의 무게감과 부피감을 강조하는 그의 전형적인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쿠르베의 풍경화도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요. 루강의 근원입니다. 그가 고향 오르난 근처의 풍경을 그린 연작 중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프랑스 프랑슈 꽁떼 지역에 있는 루강의 발원지를 그렸습니다. 거대한 석회암 절벽 사이의 어두운 동굴 입구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신비롭고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에서 풍경을 단순히 예쁘게 그린 것이 아니라 바위의 단단한 질감과 동굴 내부의 깊은 어둠을 물질로서 정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모습은 자연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알렉상드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은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즘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바다의 거품 속에서 방금 태어난 사랑과 미여신 비너스가 파도 위에 우아하게 누워있고 하늘에서는 아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그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쿠르베의 사실주의 누드와 정반대로 피부에 잡티 하나 없이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완벽한 비율을 가진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노골적인 누드에 엄격했지만 이 작품은 신화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관능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원본 1863년작은 나폴레옹 3세가 직접 구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원본의 축소 제작본입니다. 이 그림이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카바넬의 에코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슬픈 운명을 가진 님프 에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즘 화풍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숲의 님프 에코가 나르키소스에게 거절당한 후 슬픔에 잠겨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는 신화적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바위에 기대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우면서도 우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카바넬 특유의 매끄러운 피부 질감과 이상적인 신체 비율이 돋보입니다. 앞서 본 비너스의 탄생처럼 도자기 같은 피부와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하며 신화라는 주제를 빌려 관능적이면서도 고결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에코가 머무는 어두운 동굴과 바위의 질감은 인물의 밝은 피부와 대비를 이루어 그녀의 고립감과 슬픔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카바넬의 이 그림 캐서린 로릴라드 울프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초상화입니다. 당대 뉴욕의 가장 부유한 여성이자 자선가였던 캐서린 로릴라드 울프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유일한 여성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카바넬은 당시 상류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습니다. 그는 모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그녀를 매우 기품 있고 우아하게 묘사했습니다. 화려한 세틴 드레스의 광택과 정교한 레이스, 모피 장식의 질감 표현은 카바넬의 기술적 완숙미를 보여줍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배경 속에서 인물은 자신감 있으면서도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용 초상화를 넘어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여성을 이상적으로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울프는 사후에 자신의 방대한 미술품 컬렉션과 기금을 미술관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이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수많은 걸작을 구입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812번 전시실은 811번 방에서 시작된 사실주의가 어떻게 확장되고 풍경화와 동물화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811번이 인물과 누드 중심의 파격이었다면 812번은 자연의 힘과 일상의 재발견에 집중합니다. 이 전시실에서도 쿠르베는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풍경화와 정물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실주의의 대가인 바르톨로 용킨트, 샤를 프랑스와 도비니, 로자 보네르 등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사냥 후는 화려한 사냥의 긴장감보다는 수확물을 두고 휴식을 취하거나 정리하는 차분하고 사실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루베는 사냥한 동물의 털 질감과 죽은 동물의 무게감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관념적인 아름다움보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물질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루베 스스로가 열렬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꾼의 시각에서 본 풍경과 소품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그려졌습니다.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사냥감의 밝은 부분은 관람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심부로 이끕니다. 크루베의 마을의 젊은 처녀들은 시골 처녀들의 소박한 일상을 가식없이 그려낸 사실주의 설원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크루베의 세 여동생이 고향 오르낭의 들판에서 가난한 목동에게 자선을 베푸는 평범한 일상을 그렸습니다. 당시 주류 미술계가 선호하던 우아하고 이상적인 미를 거부하고 시골의 투박하고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사실주의의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발표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천박하다, 구도가 엉망이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현대 미술의 문을 연 혁신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 사슴은 울창한 숲속 그늘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경계하며 서 있는 사슴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크루베의 전매 특허인 파레트 나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붓 대신 칼로 물감을 두껍게 펴 발라 바위의 거친 질감과 숲의 깊이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은 사냥의 잔혹함보다는 자연 속 동물의 생명력과 평온함에 집중합니다.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사슴의 부드러운 털빛깔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화가이기 이전에 사냥꾼으로서 자연을 깊이 이해했던 크루베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낸 수작입니다. 크루베의 그림 죽은 토끼와 사냥개들은 사냥의 결과물을 아주 생생하고 물리적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사냥이 끝난 후 나뭇가지에 매달린 죽은 토끼와 그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거나 냄새를 맡으며 흥분해 있는 두 마리의 사냥개를 그려냈습니다. 크루베 특유의 사실주의가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사냥개의 팽팽한 근육, 거친 털의 질감, 그리고 토끼의 늘어진 신체를 숨김없이 묘사하여 사냥터의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단순히 기록화를 넘어 자연의 섭리와 생존의 본능을 화가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담아낸 수작입니다. 바다 용오름은 자연의 압도적인 힘과 경이로움을 담은 걸작입니다. 거칠게 출렁이는 어두운 바다 위로 하늘과 바다를 잇는 거대한 바다 회오리 용오름이 치솟는 긴박한 순간을 그렸습니다. 파레트 나이프를 사용하여 파도의 포말과 구름의 실감을 매우 두껍고 투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덕분에 화면에서 실제 바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한 물질성이 강조됩니다. 크루베는 이 시기에 파도 현장을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은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니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의 야생성과 역동성을 사실적으로 포착한 것이 핵심입니다. 크루베의 잔잔한 바다는 폭풍을 치는 파도 그림들과 대조되는 평온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을 중심으로 강렬한 공간감을 표현했습니다. 해변의 정박한 작은 배 두 척이 정적을 더하며 사실주의를 넘어 현대의 추상적인 미감까지 느껴지는 절제된 구성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 낚싯배는 해변에 홀로 놓인 낡은 배를 통해 자연의 고요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붓 대신 파레트 나이프로 물감을 두껍게 발라 모래와 구름의 질감을 거칠고 사실적으로 살렸습니다. 바다를 예쁘게 꾸미지 않고 노동의 흔적이 담긴 배와 흰 해변을 정직하게 그렸습니다.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하늘에 할애하여 시원하고 광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 라뚜르드페는 크루베가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레마노스 근처인 라뚜르드페에 머물던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바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바다처럼 넓은 레마노스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물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수평으로 배치한 매우 단순하고 절제된 구도가 특징입니다. 샤를 프랑스와 도비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바르비종 학파의 주요 인물인데
인상주의의 다리 역할을 하여 이후 모네와 세잔에게 큰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이 그림 사각꽃은 봄날 만개한 사과나무 아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흰 꽃과 선명한 초록빛 풀밭의 대비가 돋보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어두운 풍경화에서 벗어나 밝은 파란 하늘과 빛나는 햇살을 표현하여 매우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세밀한 묘사보다 빠른 붓질을 통해 순간의 인상을 남겼는데 이는 이후 인상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방향과 일치합니다. 도비니의 옥토브의 마을입니다. 인위적인 꾸밈 없이 프랑스 옥토브 마을의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화면 앞쪽에 작은 습지와 그곳에 비치는 햇빛의 세밀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실제 야외에서 직접 관찰하며 그린 듯한 생생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작품은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롱 전시에서 호평을 받으며 도비니가 풍경화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비니의 에티폴 해안의 배들입니다. 프랑스 북부 에티폴 지역의 해변의 정박한 배들의 풍경과 탁 트인 바다를 그렸습니다. 해질녘이나 흐린 날의 미묘한 빛의 변화를 부드러운 색조로 포착했습니다. 정교한 묘사보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빛의 인상을 강조하며 훗날 등장할 인상주의 작품을 예고합니다. 요한 바르톨로 용긴트는 클로드 모네가 내 눈을 뜨게 해준 진정한 스승이라고 불렀던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이 그림 용플레르는 용킨트가 노르망디 항구 도시 옹플레르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8, 9월의 항구 풍경을 담았으며 정교한 묘사보다는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붓터치로 구름과 물결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중앙의 배들 사이로 보이는 타워는 용플레르의 생 레오나르 교회입니다. 베이 돛대들이 만드는 수직선과 낮은 수평선이 조화를 이룹니다. 흐린 날씨 특유의 미묘한 빛과 물에 반사되는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대기의 질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킨트가 뽕네프 다리를 그린 그림입니다. 용킨트가 파리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도시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초기작입니다. 실제의 뽕네프 다리의 아치수를 줄이거나 노트르담 대성당을 더 가볍게 배치하는 등 사실적 묘사보다는 예술적 구도를 위해 가감한 변형을 주었습니다. 드라마틱한 하늘 표현과 거친 붓터치는 그의 스승인 낭만주의화가 외젠 이자베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빛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시도와 자유로운 필치는 훗날 인상주의 화풍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용킨트의 오르세 부두에서 본 풍경입니다. 센강 왼쪽 연안인 오르세 부두에서 바라본 파리 시내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멀리 부르봉 공전의 돔과 실루엣이 보입니다. 하늘의 구름과 흐르는 강물을 정교하기보다는 자유롭고 활기찬 붓터치를 묘사했고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미묘한 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파리의 일상적인 풍경을 정직하고 생생하게 포착하여 이후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로자 보네르는 19세기 가장 유명했던 여성 화가로 동물의 생태와 근육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남성 중심의 예술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 바지를 입고 도살장과 가축시장을 누비며 직접 동물을 관찰한 선구자입니다. 이 그림은 로자 보네르의 최고 걸작인 대형 그림인 말시장입니다. 파리의 말시장에서 거래되는 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요동치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위해 1년 반 동안 매주 2번씩 시장을 방문해 스케치했습니다. 남성들의 방해를 피하려고 남장을 하고 작업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말의 매끄러운 털에 반사되는 빛과 터질 듯한 근육의 묘사가 매우 사실적입니다. 화면 중앙쯤 말을 타는 인물들 중 한 명이 남장 모습을 한 작가 본인의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보네르의 송아지 떼어놓기입니다. 피레네 산맥을 배경으로 한 고요한 자연 풍경과 소들의 모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젖을 떼기 위해 어미소와 떨어진 송아지들의 불안함과 애처로운 표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보네르가 전성기를 지나 노년에 그린 작품으로 초기 대작인 말시장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소의 털의 질감, 뿔의 입체감, 풀밭의 묘사에서 보네르 특유의 철저한 관찰력과 뛰어난 묘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13 전시실은 특이한 공간입니다. 등나무 방인데요. 이 방은 1900년대 초 프랑스에서 유행한 아르누보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건축가 리시엥 레비 디르메가 디자인한 인테리어로 자연의 선과 유기적인 형태를 예술로 승화시킨 공간입니다. 방 전체가 등나무 꽃을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면의 장식 패널, 가구, 카페까지 등나무의 덩굴과 꽃송이가 흐르듯 연결됩니다. 가구, 조명, 벽지, 거울이 하나의 작품처럼 조화를 이루는 총체 예술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원래 파리의 한 저택을 위해 제작된 다이닝 룸이었으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옮겨져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